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 선선함을 넘어서 약간은 춥다고 느낄 정도죠. 내일은 오늘보다 약간은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할 것 같습니다. 좀 서두르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부터 귀향길에 나서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고향이라는 단어가 주는 푸근함. 아무리 한반도 정세가 어지럽고 어수선하다 하더라도 이런 푸근함을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하루 전날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한 주간 정치권 정리해보는 순서죠. 출발 사랑방. 오늘도 매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들 나와 계십니다. 먼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참 우리가 이 한 주 이 마무리할 때마다 만나는데 참 그래도 막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얘기를 다 못하고 지나간다는, 진짜 우리나라는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순간인데, 자, 오늘은 어떤 속담 꼽아오셨습니까? 먼저 김홍국 교수님. 네, 저도 답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좀 안정된 정말 성장과 평화의 궤도로 가야 되는데, 유럽 같으면 네, 한 정말 10년에 한 번 나올 거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씩 나오니 이게. 유럽 정말 뭐 100년 동안 나올 게 우리는 뭐 한 일주일 사이에 나옵니다. 엄청난 나오죠. 사건 예. 사고가 있는데요. 저 이번 주 골라본 속담은 쪽박을 쓰고 벼락을 피한다. 뭐 제대로 된 박도 아니고 쪽박입니다. 그걸로 벼락이 떨어지는데 이걸 피하겠다라는 그런 속담인데요. 다시 말해서 위기 국면이나 또는 어떤 봉변을 당하거나 이럴 때 당황해서 어리석은 방법으로 벗어나려 한다. 다시 말해서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저는 이번 최근에 뭐 적폐청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 그리고 사실상 법을 어긴 사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게 청와대의 문건으로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정치 보복이다 또는 지금 당사자 중에 한 명을 꼽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것은 적폐청산의 퇴행적 시도다, 국익을 해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라고 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믿고 기대해야 될 국가의 최고 기관인 청와대에서 이런 범죄와 관련된 모의가 있었고, 아니 우리 국민을 지켜야 될 정보기관이 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을 탄압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것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는 VIP 보고됐다는 그런 문건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는 진실을 좀 빨리 밝히는 게 중요하다. 이게 무슨 뭐 국익을 해친다. 진실된 그 진실 규명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정말 국민들이 블랙리스트 차별받지 않고 편안하게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것이 진정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안을 국익을 해친다는 그런 말로서 피해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나중에 가서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도 진실은 규명해야 된다. 그리고 법을 어기고 특히 우리 국가의 기관 국기문란이거든요.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서 최소한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재임 기간에 본인이 직접 혹시라도 개입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최고 지도자로서 재임 기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국민들께 유감을 최소한 표명하는 그런 자세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사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끌고 가서 이것을 뭐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는 이런 일이 진보든 보수든 잘못된 건 처벌받고,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국민들을 가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쪽박을 쓰고 벼락을 피한다. 라는 그런 속담을 골라봤습니다. 김우석 부소장님은? 저는 오늘 공연이 긁어서 부스럼 만든다라는 속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분이 반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사전적으로만 보면은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공연히 건드려서 걱정을 일으킨 경우를 비유해서 이르는 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사실 뭐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은 아니죠. 문제는 이 내용 자체는 노건호 씨가 정진석 의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제가 떠오른 거였어요.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리는 격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걸 워낙 많이 얘기하니까 긁어부스럼 만든다라는 얘기를 들고 나왔는데, 저거는 어찌 보면은 친이의 도발에 대해서 미끼를 던진 거에 대해서 덥석 무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되면은 승자가 없는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패자인 이 외우가 극도에 이른 이 안보 위기 상황에서 내부의 사람들이 서로 물고 뜯고 결국은 공동 동망행의 길을 간다고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서로가 약간 정치력도 발휘하고 프랑스의 똘레랑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 궁금한 게 있어요. 영어로는 톨러런스고, 예? 독일어는 톨러런스예요. 그리고 프랑스어는 똘러랑스인데 우리는 왜 프랑스어만 사용을 할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과욕이라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역시 프랑스의 공화주의 전통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고유명사까지 같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보여집니다. 68 과거 혁명 등 세계적인 상황들을 본다면 프랑스의 지성사가 근데요, 68 학생운동은 다니엘 꽁방디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니엘 꽁방디가 유대계 독일인이거든요. 사실 68 학생운동의 지도자, 나중에 프랑크푸르트 시장도 지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68 학생운동이 일어났는데, 프랑스만 왜 강조를 할까? 제 생각에는 독일의 경우는 칸트라든가 헤겔, 과거의 고전, 철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아주 뛰어난, 그 당시에는 독일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 사회 철학이라든가 사회를 분석하는 쪽에서는 프랑스의 지성사가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고요. 그런 측면에서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조금 전에 공화주의도 얘기하셨고요. 미셸 푸코라든가 아주 이 현대 사회를 분석하고 다루는, 그리고 똘레랑스라는 개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지적 전통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현대 사회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똘레랑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또 가져왔고요. 또 이런 흐름들이 결국은 유럽 사회가 가져왔던 그런 이런 사회사적 얘기랑 맥락이 다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프랑스는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는 지성사도 지성사지만 사실 피로써 한 100년간의 프랑스 혁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얻어진 교훈이기 때문에 그게 가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편집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미국의 힘에 의해서 세계를 관리하고 통치하는 사실은 일국주의 관점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다양한 가치를 제시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에 대해서 이 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굉장히 심도 있게 들어보는 게 프랑스의 지적 전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특히 바칼로레아라든가 프랑스는 굉장히 시민들의 개인적인 사고와 철학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이런 프랑스에 대한 철학과 또 사회적인 관점을 공유하는 흐름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는 프랑스 지성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으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정치권 얘기해보죠. 문재인 대통령 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선언적 의미에서는 상당히 할 수 있는 얘기죠. 이게 정권의 진보 보수 정권을 떠나서 우리가 국방을 하는 데 있어서 키를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명분이나 선언적 의미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지금 그럴 시점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좀 갸우뚱하는 것 같아요. 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좋아할 사람들과 헷갈려할 사람들, 기뻐할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좋아할 거는 문 대통령은 뭐 두려워한다라고 하지만 북한이 가장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대화의 상대이자 공격, 두려움의 대상인 미국을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상당한 부분 좋아할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압박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조를 강조하면서, 또 다른 자리에서는 또, 독자적인 목소리를 강조하고 이런 걸 보면은 확실하게 이런 게 북핵 위기에서 가장 큰 거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틀인데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거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균열을 빌미를 주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야당에서도 이건 환상일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불안해하는데 국민들도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적절하고 또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자주 국가로서 자기 자신의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전작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우리 한미동맹 또 공조는 아주 튼튼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이런 지지 발언이라든가 서로 간에 이번 유엔에서의 방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흐름을 보더라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준비를 제대로 했어야 됐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전작권 환수하기로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계속 미루고 무기한 연기까지 사실 돼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대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놓쳐버린 거고요. 어제 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평화를 스스로 지키는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전작권을 갖게 되면 우리는 북한과 대등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로 우리가 올라서게 됩니다. 그동안 북한은 무조건 통미봉남 미국과만 협상을 하고 한국은 당사자가 아니다. 전시작전권 지휘권도 없는 나라에 우리가 왜 상대를 하냐고 북한이 명분상 내세웠거든요. 이제는 이걸 빨리 환수함으로써 우리는 북한이 미국과만 상대하지 않고 한국에도 함께 얘기를 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북한이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명분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도 그렇고요. 저는 그동안에 말로만 안보 얘기하면서 뒤로는 방산비리에 다 국가의 안보는 제쳐둔 채 딴짓을 했던 그런 정부의 그런 전례들을 돌아본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빠르게 준비해서 킬체인이라든가 다양한 우리의 방어체계 지금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국력을 모아서 빠르게 전작권도 환수하고 거기에 맞춰서 아마 더 많은 준비들이 이루어질 거고 또 군을 강화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질 겁니다. 군도 이런 기회에 정말로 제대로 된 자주국가의 군대로서 바로 설 수 있는 거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하는 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전작권 환수는 정말로 필요한 일이고 또 강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일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북한이 이제 핵 개발은 어느 정도 이 완성 수준에 있다라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이제 탑재 부분과 그런 탄도의 재진입 기술 여부만 남았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만일 북한이 핵 개발 플러스 ICBM에 그 핵탄두를 설치하고 그게 완성이 딱 되면 일각에서는 그런 분석을 내놓더라고요. 미국이 먼저 우리 보고 전시작전 빨리 가져가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우석 부장님.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실 군사 행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철수할 것이냐. 예. 철수하는 기본 전제는 북미 간의 평화협정 같은 거가 되겠죠. 불가침 조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들어가면 양쪽 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리스키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고 일관성 있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양쪽 다 좀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고, 뜨겁거나 차갑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데 냉탕 땅을 왔다 갔다 한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북핵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북핵에 대해서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도 안 한다고 그러지, 전술핵 배치도 안 한다고 그러지. 그러면 결국 미국의 해구산에 있어야 하는데 미국이 만약 떠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대책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자체가 의미하는 게 해석하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미군 철수라는 발언은 굉장히 성급한 발언이 될 수 있다. 저는 쉽게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동북아에서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자신들의 이점이 있거든요. 저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사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국과 또 러시아와 대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에 있는 한국에서 철수한다? 미국으로서도 군사 전략상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카드고요. 또 있어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한미 간에 죄송합니다. 든든한 공조는 결국은 미국도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국익을 지키면서 또 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과 함께 가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맞거든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말폭탄으로 서로 간에 계속해서 이 감정 싸움과 또 국익을 놓고 서로가 견제하고 비판하는 상황이지만 저는 이 말폭탄 수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자주 하고 또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만들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런 거보다는 훨씬 더 우리 한미 동맹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쌓여진 든든한 우리의 방패고 또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북한의 이런 도발 행위에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우방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점이 중요하지. 너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이것은 미국의 입장도 맞지도 않고 우리도 맞지도 않고요. 저는 전작권 환수 문제는 미국도 오래전부터 스스로 제기했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만들어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미동맹이 기정사실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왔 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깔려 있어야 하는데 그 신뢰가 지금 상당 부분 균열의 위기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우려에부터 시작하는 거고 미국의 국익을 얘기하는데 미국은 알겠습니다. 일본까지는 마지노선이에요. 한국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에치슬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실적인 생각을 해봐야 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MB 얘기 아까 김홍욱 교수님이 말씀하신 MB 얘기 좀 해야 됩니다.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새로운 문건들이 나오고 대통령이 개입이 됐었다라는 그런 이 문건의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문건의 내용들도 앞으로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진실 여부를 더 확인해야 될 텐데요. 이런 부분이 계속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됐다는 부분이 사회적인 파장으로 이어지니까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지도자의 자세는 아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서로 본인이 몰랐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소한도 여기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정치 지도자로서 제가 재임했던 기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 일단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국익을 해친다고 얘기하는데 도리어 엄청난 국익을 해쳤습니다.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댓글 달고 군을 동원하고 블랙리스트 만들고 방송사 개입하고 이런 사안은 바로 우리 국가의 기강을 흔들었던 국기문란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진실도 규명하지 않은 채 이런 일이 국익을 해치니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 이 말을 들으면은 마치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다른 정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 나도 얘기하겠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다소 어떤 의미에서는 협박성으로까지 들리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표현이고 정말로 진실을 알고 있다면 최소한도 국민들께 그 진실을 얘기하고 그러나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었던 국가의 위기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발언이 가야 되는데 도리어 국민들께는 야, 나중에 두고 보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이런 걸로 나온다는 거는 정말 국가 지도자를 지냈던 분들의 자세로서는 너무나 격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우석 부장님. 협박 맞죠. 지금 협박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매체는
이 간보기 같은 거예요. 잽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워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온 언론에서 받고 있는데 살짝 그 전의를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나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논평이 없어요.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번 붙어보자. 나는 칼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예. 만약에 이게 전면전이 돼버리면 승자가 없는 게임이 돼버려요. 진흙탕 싸움이 되고 그러면 국가가 대혼란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좀 잘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당 특검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대신에 그것이 법과 상식 원칙에 맞게 진행이 되고 정치권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정확한 진실을 밝혀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진보 보수 어느 쪽이라도 문제가 있고 법을 하겠다면 처벌받아야죠. 알겠습니다. 김우석 부수장님. 뭐 MB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야당에서는 노 전 대통령 거를 하자고 하겠죠. 그러면은 하려고 하면 양쪽 다 해야 하는 거고 안 한다고 하면은 양쪽 다 덮고 가는 건데 결국은 지금 검찰이 편파적이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 인식이 있다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부식시키는 경우라고 하면 특검을 안 하고 좀 일정 정도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가는 것도 방법인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원구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금요일 아침이죠. 그것도 황금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교통 상황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내려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8시 41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열흘간의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출근길이 마음이 한결 가뿐하실 텐데요. 사고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도시 만쪽 신촌로 창천 삼거리에서 현대백화점 구간 4차로에서 사고가 일어나 사고난 지점에서 많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는 행주대교부터 서강대교를 지나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40분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 다시 성수에서 영동대교 를 지나는데도 30km 서행입니다.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 일대부터 양화대교, 이후 여의도권 부근부터 청담까지는 30km 안팎인데요. 반대 김포 쪽으로 가는 길 영동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나란한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영동대교 이전부터 시작된 정체가 반포대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아침 경제 빅 이슈. 예, 경제 전환 짚어보는 순서죠.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 국무회의에서 혁신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소위 말해서 과거에 주장했던 것과 이게 방향이 좀 이 소득주도 성장하고 좀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바뀐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지난 26일 국무회의가 있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역설을 했는데요. 혁신성장을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추진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정부 경제부처가 혁신성장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집행 전략을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이런 대통령의 발언은 새 정부가 취임한 이후에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가 있다, 이걸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소득주도 성장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결합한 쌍끌이 기조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국민의 소득을 늘리고 경제를 살린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이 정책이 4개월도 안 되어서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경제정책 기조를 이제 바꾼 것을 이제 이번에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 소득주도 성장이 이미 그 경제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의 현실을 무시하고 무모하게 추진했다 하는 것인데요. 실제 우리 경제에 보면은 산업이 부실해서 성장 동력이 꺼지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2%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을 펴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소득 증가라든가 이런 효과는 미미하고 국민의 조세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에 9.4%로서 사상 최악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은 결국 소득 주도 성장이 세금 먹는 하마 정책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어떤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든가 비정규직을 축소한다든가 법인세를 인상한다든가 여러 조치를 취했는데 이런 조치들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서 성장 동력을 더 떨어뜨린다. 이런 어떤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혁신 성장은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벤처와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서 그 저성장의 함정에 빠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겠다 이런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그 경제정책의 기본 목표로 3가지를 설정했습니다. 하나가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고요. 또 하나는 공정 경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혁신 성장인데 그 새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나 이 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 성장에 대해서는 아직 개념이나 정책 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 대통령이 이 혁신 성장을 강조하고 빨리 대책을 내놔라 이렇게 이제 정부에 지시를 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 혁신 성장 이 정책이 이 성공할 조건 가능성은 뭘까요?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이제 성공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지금 추진해 왔는데 그거보다는 혁신 성장이 우선이다. 이런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과감한 계획 정책을 펴지 않는 한 오히려 2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창조경제 실패를 답습하는 것인데요. 박근혜 정부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는 보수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된다 해서 창조경제 정책을 이제 추진했죠. 그런데 이 창조경제가 뭐냐 개념조차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이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니까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특히 창조경제의 개념조차 이렇게 이제 불확실한 상태에서 경기가 침체하니까 경제정책 방향을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조 경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 성장 이것이 아직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문재인 정부는 누가 봐도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는 진보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보수 정권도 이 성장 정책을 제대로 못 폈는데 과연 진보 정권이 그걸 제대로 펼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근데 그러고 아까 저 총장님께서 3가지 말씀하셨어요.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과 공정 경쟁 이 세 축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정부 부처 간에 말이에요. 예. 어느 쪽은 소득 주도 성장에 비중을 둬가지고 이 소위 말해서 분배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어느 부처는 혁신 성장 이거 놓고서 이거 주장하고 이런 또 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자중질환으로 큰일인데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을 놓고 청와대 정책팀과 정부의 경제부처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경제부처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청와대가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면서 김동연 패생 이런 어떤 비판까지 나왔었죠. 특히 부자 정세라든가 부동산 대책을 놓고 김동연 부총리는 완전히 소외된 그런 어떤 느낌까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강조하니까 그렇다면은 김동연 부총리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과 같은 인사 구조에서 청와대 경제팀이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청와대 이 경제팀은 소득주도 성장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제 주도해 왔는데 이번에 이 주도권을 이 정부, 기획재정부나 이런 경제 정부 부처에 넘기면서 만약에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이걸 이제 주도적으로 해 나간다 할 경우에 이게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 국민들의 생계 기반인데 경제라는 것이 이걸 놓고 자기네들끼리 싸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혁신성장을 강조한 이상 그 혁신성장이 제대로 추진되게끔 아마 그 경제총사령탑인 경제부총의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공식 출범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이게 혁신선진하고 또 어떤 위상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예, 그 지난 26일 장병규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이제 공식 출범을 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혁신성장을 이끄는 선도마차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우리 경제가 추진해야 될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산업을 일으켜야 결국 혁신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위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 미국 뉴욕 투자 설명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혁신성장을 위해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결국 이제 상당히 힘을 받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결국 이제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을 이제 만드는데 이제 앞서 나가는 그런 어떤 위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면에서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추진해야 될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과제는 규제 개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규제 체제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은 거의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제 모래상자, 샌드박스 이런 어떤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래상자를 어린이들에게 주면 그 모래를 자유롭게 갖고 놀거든요. 이제 같은 논리로 기업인이나 이 근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만들고 또 그걸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래상자 형태의 어떤 규제 체제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정보통신망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법적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이 상당히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는데 그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또 하나 이제 결국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것이 교육 혁신인데요. 지금처럼 그 입시 중심의 교육 가지고는 창의성 교육이 안 된다. 창의성이 없으면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4차 산업혁명을 올바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제도를 바꿔야 될 것이냐, 어떻게 교육과 과정을 바꿔야 될 것이냐, 어떻게 교육 방식을 바꿔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죠. 일단 대안이 제시된 이상 그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실제로 옮기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혁신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선 그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발굴을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가 대규모로 늘어나야죠. 예. 그거 없는 한 이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또 중요한 것은 기업의 창업과
인수 합병 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수시로 인수 합병이 되고 또 이제 부실한 기업은 이제 쓰러지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이제 노동시장도 문제인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상당히 경직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제 기준에 맞춰서 선진화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더 나아가서 정부 예산도 지금 복지 예산이 많은데 연구개발이나 산업지원 예산도 대폭 늘려야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말 이런 정책을 추진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팀의 철학과 의지입니다. 근데 현재 정부 경제팀 보면은 혁신성장에 몸을 던지겠다 이런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좀 근본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경제성장이 돼야지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한 복지도 추진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였고요. 자,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제가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은요. 연휴 때 쉬지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그래도 이번 주말이라도 정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면서 또 재충전하시고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저 역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연휴 첫날이죠. 다음 주 월요일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